저희가 요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바깥 양반도 퇴직했고 별다른 돈벌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그 말을 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몇 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조금 늦는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닥달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아야죠. 사돈끼리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김 씨가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엄마, 장모님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 전화했다. 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엄마가 이러시면 중간에서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너 입장 생각해서 조용히 참고 지낸 거야. 너 아니었으면 당장에라도 고소했지. 엄마가 이러시면 제가 처갓집에서 얼굴도 못 들어요. 만약 장모님이 못 주신다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분명히 너가 대신 갚겠다고 했지? 너 그 말 꼭 지켜야 할 거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2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에게는 강원도에 작은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별장을 지을 때는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깝다고 반대하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별장을 짓고 나니 김 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별장을 사용하다가 결국 불까지 내는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김 씨의 경제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것보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사고에 대해 전혀 책임지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마저도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아들과 사돈의 만행을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란 생각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사돈을 탓하기엔 김 씨의 아들이 공범이었고 그리고 그런 아들을 믿고 살았던 김 씨 본인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오직 김 씨 혼자 다 감수해야만 했고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김 씨도 끝까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남편은 처음 만났을 당시에 정말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당시에 결혼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진 것 하나 없이 무모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살림을 합친 뒤로도 몇 년간은 김 씨도 남편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회사가 끝난 뒤에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고 김 씨 역시 일요일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등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이를 키우면서도 김 씨 부부는 돈을 버느라 여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몇 년 동안 휴가철에도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날 것 같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봐야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랑 나랑 식당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김 씨는 월급을 얼마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일이든 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남편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같이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식당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라고 절대 편한 일이 아니었고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일이 당연했지만 그 전에 직장 생활 하던 때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대단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놀러 갈 수도 있었고 학원비나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처에 사무실 많은 곳에서 오픈을 해서 그런지 점심시간에는 가게가 항상 꽉 차서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고
저녁 시간에도 회식을 하거나 2차로 술을 더 마시는 손님들로 북적였기 때문에 매출은 꽤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식당이 아무리 잘 되어도 김씨 부부는 사치를 부리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살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휴일 외에는 가게 문을 닫는 일도 없었고, 그렇게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수도권 집값이 지금처럼 비쌀 때가 아니라서 2, 3년 돈을 모으면 작은 아파트나 빌라 한 채씩을 살 돈이 생겼어요. 그렇게 모은 재산이 꽤 많이 쌓여서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내 친구 현수 말이야. 걔가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싹 다 정리해서 시골 내려가서 산다네. 진짜? 어디로 간대? 자식들이 아직 서울에 있으니까 멀리는 못 가고 강원도 횡성으로 간다던데. 원래 걔가 강원도 사람이거든. 김 씨와 남편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주변에 은퇴한 지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이나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지인들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김 씨는 남편을 위해 함께 시골에 내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내려가서 살까? 강원도 한적한 곳에 집 짓고 조용히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식당은 어떻게 해?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곤란하지. 회사에는 정년 퇴직이라는 것이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손님이 몰려오는 식당을 당장 접고 내려가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고 지금 일을 쉬면 남은 여생을 뭐 하면서 살아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도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럼 다 정리하고 내려가긴 힘드니까 시골에 별장을 하나 살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으면 땅을 사서 집을 지어도 좋고. 남편은 차라리 별장을 짓자는 말을 했고, 별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엄청 부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부부 두 사람 모두 호화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시골집을 떠올렸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하나 만들어두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쉬다 올 수 있을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별장이요? 돈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어쩐지 아들의 반응은 탐탁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럴 돈이 있으면 수익형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수익 나오는 부동산에 너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 집이요? 그거 말고요.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걸 더 사두시면 될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돈만 쫓고 아무것도 즐겨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마당 있는 시골집에서 살 거야. 말리지 마라. 아, 진짜 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은 끝까지 김 씨 부부가 시골에 집을 사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부부는 아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정한 뒤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후보지들을 둘러보며 집을 보고 다녔어요. 엄마, 거긴 진짜 아니에요. 거기에 집 사봤자 땅값 오르지도 않는다고요. 차라리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놓을게요. 됐다. 우리는 집 살 거라니까. 괜히 집 사면 관리하는데 힘들고 돈만 들어요. 그냥 그때그때 리조트나 펜션 잡고 놀러 가는 게 낫다니까요. 이 문제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김 씨도 아들의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당이 있는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것과
남의 집에 돈을 내고 지내는 건 엄연히 다른 일이었죠. 약 반년 정도를 집을 보러 다니던 김씨 부부는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이 없어서 결국 땅을 구입하고 새로 집을 지었어요. 200평 대지의 넓은 앞마당과 작지만 경치 좋은 뒷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고, 완공되고 나니 김씨와 남편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다 짓고 난 뒤에도 계속 투덜거렸지만 이미 꿈을 이룬 김씨와 남편은 아들의 그런 불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휴일을 한 달에 하루만 쉬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예전만큼 돈이 급한 상황은 아니라서 일주일에 하루씩 쉬며 시골집에 내려가 여가를 즐겼어요. 200평이 큰 규모가 아니라 생각했지만 막상 집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잡초도 뽑고 텃밭도 관리하고 할 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 여름 휴가 때 멀리 가긴 힘들 것 같아요. 국내 여행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 별장에서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휴가 때 김 씨의 별장에서 아들이 지내고 싶다 하길래 김 씨는 흔쾌히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깔끔하게 청소만 하고 나오라 당부를 했습니다. 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나 반대를 하더니 막상 집을 짓고 나니 다 쓸모가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종종 놀러 갈 일이 있으면 김 씨의 별장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집을 짓고 난 후로 초반에는 친척들도 많이 초대해서 마당에 바비큐도 구워 대접하고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집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번에 강원도로 놀러 갈 생각인데 성수기라 그런가 펜션이 엄청 비싸더라. 언니네 집 2박 3일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래, 알겠어. 깔끔하게 쓰고 정리만 잘하고 나와. 친척 동생에게 집을 빌려주고 나서 김 씨 부부가 주말에 집으로 내려갔더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설거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았고 싱크대 거름망에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서 온 집안에 썩은 내로 진동을 하고 있었죠. 치우지 않은 술병과 아직 쓰레기가 담겨진 비닐봉투를 보며 김 씨와 남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종이컵에 담배꽁초까지 발견된 걸 보니 집안에서 담배까지 피운 모양이었어요. 밖에서 펜션을 이용하더라도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사용할 텐데 어떻게 공짜로 남의 집을 빌리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그랬다는 변명을 들었지만 그 말로는 화가 풀리지 않았죠. 그 뒤로는 절대 남한테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 맹세했고 친척들 중에 제대로 비용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전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 씨도 아들의 부탁만큼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엄마, 주말에 별장 하루만 써도 돼요? 그래, 맘대로 써. 근데 저희끼리 가는 건 아니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엄마 별장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돈까지? 내가 너 말고는 아무한테도 별장 안 빌려주는 거 알잖아. 그렇긴 한데 집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했더니 꼭 한번 가보고 싶으시대요. 장모님도 나중에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셔서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김 씨가 끝까지 거절을 하면 아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았어요. 그럼 너가 책임지고 깨끗하게 사용해, 알겠지?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사돈과 아들에게 별장을 하루 빌려주었고 걱정되는 마음에 김 씨는 바로 다음 주에 집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장은 김 씨 부부가 왔다 갔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사돈으로부터 좋은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따로 연락까지 받게 되었어요.
이제야 시골에 집을 지은 보람이 제대로 느껴졌고 집에 대한 애정도 한층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일을 하던 김 씨의 남편이 허리가 아파 수술을 받게 되었고 평일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주말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도저히 시골에 내려갈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주말에 내려가서 마당에 풀 베고 집 정리도 해놓을게요. 그래주면 고맙고 요즘 통시간이 안 나서 내려가 보질 못하네. 당분간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시골집 관리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럴 때 아들이 참 든든하다는 생각이었고 그 뒤로는 시골 별장에 내려가지 못하더라도 아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별장에 못 내려가시는데 누가 별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별장 빌려달라고 하니?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거의 못 가시는 것 같은데 집을 비워두긴 아까워서요. 아무리 그래도 남한테 그 집을 빌려주고 싶진 않다. 돈도 필요 없고 괜히 골치 아픈 일 생기니까 싫어. 아들은 김 씨의 대답을 듣고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씨도 뜬금없는 아들의 전화가 이상하긴 했지만 워낙 일이 바빠 금방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시골집 전기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액수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니, 무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아들도 평일엔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거의 비워 있어야 할 시골 별장의 전기세가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녀석이 에어컨이라도 안 끄고 나온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김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들은 별일 아니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했어요. 저희가 주말에 내려갔을 때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었더니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집이 2층이라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시원해질 때까지 오래 걸려서요. 이번 달부터는 선선해질 테니까 전기세도 그 정도로 안 나올 거예요. 김 씨는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시골에 당장 내려가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김 씨의 별장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네? 불이라고요? 전화를 건 사람은 파출소의 경찰이었고 불이 났다는 말에 김 씨는 크게 당황했죠. 지금은 거의 다 진화가 된 상태인데 아마 마당에서 고기를 굽다가 불이 난 것 같아요. 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요? 지금 저희 집에 아무도 없어야 정상인데. 아닙니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두 분이 집에 계시던데요. 집 앞 데크에서 고기를 구워 드시고 불을 제대로 안 껐나 봐요. 바람에 넘어가면서 나무 데크랑 집까지 싹 불이 번졌어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김 씨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죠. 집에 있다는 두 사람은 사돈네 부부였고 저녁에 마당도 아니라 나무 데크 위에 바비큐 그릴을 두고 수채 고기를 구워 먹고는 남은 잔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김 씨의 집은 1층과 2층의 절반 이상이 타버려서 엄청난 재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사돈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지만 그 정도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셨던 건가요? 윤서방이 당분간 집에서 살면서 관리도 해달라고 하길래 대체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거예요? 저희는 내려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사돈의 대답을 들으며 기가 막혀 쓰러질 지경이었죠. 나중에 도착한 아들도 김 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아들을 믿고 모든 걸 맡겼던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사고는 터져버렸고 집 외부며 내부 청소와 수리까지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나무 데크도 새로 깔아야 하고 집 청소와 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어도 7, 8천만 원에 달했죠. 하지만 사돈의 태도가 한 번 더 김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 일단 2천만 원 먼저 드릴게요. 피해 금액이 엄청났지만 돈이 없다는 사돈의 말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언제 변상하실 수 있나요? 그러자 사돈 대신 아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그건 저랑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사돈도 돈 이야기가 불편한 것 같았고 아들은 김 씨와 사돈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죠. 아니, 너도 공사 견적을 같이 들었잖아. 2천만 원으로 아무것도 못해. 일단 저희가 목돈 생기는 대로 변상을 해드릴게요. 생판남이라면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보겠지만 평범한 친척도 아니고 사돈이니 더 강하게 따지고 들지 못했어요. 아들도 자기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했고 여러모로 찜찜했지만 일단 김 씨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도록 단돈 10,000원 한 푼도 더 받지 못했어요. 대체 나머지 돈은 언제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별로 안 좋아요. 바깥 양반도 퇴직했고 별다른 돈벌이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그 말을 하신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 씨는 답답한 마음에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달 만들어 보내지 않았겠어요. 당장 몇 천만 원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조금 늦는다고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닥달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아야죠. 사돈끼리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김 씨가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김 씨를 비난했습니다. 엄마, 장모님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 전화했다. 왜?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엄마가 이러시면 중간에서 제 입장이 뭐가 돼요? 그동안 너 입장 생각해서 조용히 참고 지낸 거야. 너 아니었으면 당장에라도 고소했지. 엄마가 이러시면 제가 처갓집에서 얼굴도 못 들어요. 만약 장모님이 못 주신다고 하면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분명히 너가 대신 갚겠다고 했지? 너 그 말 꼭 지켜야 할 거다. 그동안 김 씨가 참아왔던 것이 배려인 줄도 모르고 도리어 화를 내는 아들이 괘씸했어요. 시골집에 정이 떨어진 김 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에 내놓았고 다행히 2달 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팔고 치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김 씨가 손해본 금액은 1억이 넘는 돈이었죠. 결국 김 씨는 아들이 결혼할 때 편히 살라고 내어주었던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엄마, 방금 부동산에서 집 본다고 찾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맞아, 집 팔려고 내놨다. 웬만하면 빨리 집을 비워줘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너가 분명히 네 입으로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엄마가 별장 팔면서 손해를 얼마나 본 줄 아니? 아니, 엄마는 당장 그 돈 없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정신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리고 사돈댁으로 내용 증명 보냈으니 조만간 민사소송 시작할 거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 소송을 한다고요? 저희 집만 팔면 됐지 소송까지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집 팔아봤자 그건 원래 내 돈이잖아. 피해 보상은 한 푼도 못 받은 건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지.
김 씨는 더 이상 호구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갚을게요. 사돈, 애들 집 문제도 그렇고 저희한테 소송하시겠다는 것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아들과 사돈은 김 씨 집으로 찾아와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아들은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빌라 전세를 얻어 들어갔고, 사돈은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디에서 돈을 구했는지 일단 5천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 푼도 받지 못했었는데 소송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돈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 신기했어요. 아들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김 씨에게 연락조차 없었고, 그런 한심한 아들을 보며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김 씨 부부는 주변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별장을 구매했고, 예전보다 규모는 절반 정도로 작아졌지만 관리하기 쉽고 포근한 집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아들이나 사돈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